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산유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1호 국정 브리핑으로 깜짝 발표했는데요. 이 물리 탐사를 해보니 우리 동해안에 우리가 29년치 쓸 수 있는 가스, 그리고 4년치 쓸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 시총 5배의 잭팟이 터질 수 있다는 건데 오늘 저희가 집중 보도해 드릴 겁니다. 대통령은 오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동해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을 통해 직접 공개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정부는 경북 포항 영일만 인근 탐사 결과를 미국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사에 분석 의뢰했고 석유와 천연가스 최대 140억 배럴 규모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장 가치를 환산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정 규모가 실제라면 금색이 최대 규모라는 가이아나 광구 110억 배럴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야권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매장량이나 사업성 확인 전 섣부른 발표였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탐사가 진행될 곳은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입니다. 이 박정희 정권 때도 이 지역 유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심해로 파고들 기술이 발전되면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산유국으로 가는 길 언제쯤 예상하는 건지 안건우 기자가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밝힌 석유 가스전 후보지입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38km, 멀게는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19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 가스전 북쪽의 8광구와 6의 1광구입니다. 동해긴 하지만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2지 아니어서 일본과 갈등의 여지가 없는 해역입니다. 지금까진 광구를 정하고 미국 전문기업과 함께 매장 가능성을 조사했다면 앞으로는 실제 매장 여부를 확인하고 개발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단계인 탐사 시추가 고난도입니다. 비교적 얕은 바다에 있던 동해 가스전보다 심해로 들어가야 하는데 국내엔 전문기업이 없습니다. 탐사를 할 시추선이 적어도 수심 1km 밑으로 시추공을 넣어야 하는데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보다도 깊은 수심입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탐사를 시작해 실제 매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2027년 내지 28년쯤이면 이제 그 공사가 시작이 돼서 상업적인 개발은 현재로는 한 35년 정도면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동해 탐사에 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5,09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향후 시추공 하나당 1,000억 원 이상, 총 5개 시추공에 5천억 원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에도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최대 관심은 산유국 대한민국이 정말 가능할까입니다. 이 정부는 성공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확률이라는데 이 현실 가능성을 정현우 기자가 한번 따져봤는데 그 이후에 이 내용 가장 잘 아는 산업부 차관에게도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할 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습니다. 정부는 시추 성공 확률을 20%로 전망했는데 일반 탐사의 성공 확률인 10%대보다 높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큰 값이긴 하죠. 당연히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다만 성공하더라도
총 개발 비용과 향후 유가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전체 개발 비용의 약 50%가 시추에서 발생을 합니다. 10년 후에 과연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쌀지도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1966년 포항 앞바다 탐사를 시작해 국내에서 지금까지 48차례 시추를 시도했습니다. 이 중 11번의 시추 끝에 동해가스전 개발에만 성공했습니다. 동해가스전에서 4,500만 배럴의 가스를 끌어올리는데 1조 2천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동해유전은 지금까지 탐사 비용으로 약 5천억 원 넘게 썼는데 앞으로 시추는 심해에서 이뤄져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들어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깜짝 발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 관과 정말인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럼 진짜 산유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꼭 그렇게 되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성공 확률이 20%라고 하다 보니까 20%면 뭐 5번 해도 한 번 될까? 이거 낮은 확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탐사 성공률 20%라는 수치 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그 기준 자체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심해 광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성공 확률이 이제 5% 정도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현존하는 심해 가스전 중에서 가장 큰 가이아나의 스타브룩 그 광구 같은 경우도 최초 탐사 성공률 7%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110억 배럴이 되는 굉장히 네. 대형 심해 광구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시작을 20%로 하기 때문에 네. 탐사 시추 과정에서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6-1광구와 8광구에 걸쳐 있는데 그 저희가 요번에 그 자료 심층 분석을 한 게 한 3분의 1, 35% 정도 되고요. 네. 65% 정도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물론 그 1차 조사한 140억 배럴이 구체적인 탐사 과정에서 경제성 있는 부분이 좀 축소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자체 20%라는 수치 또 전체적인 예상 저 탐사 자원량을 감안을 했을 때 네. 결코 낮은 수치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 수입하는 석유가 10억 배럴 정도 그렇습니다.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하면 네.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만약에 네. 그게 맞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저희가 지금 예상은 그게 가스 중심으로 나오면서 네. 일부 이제 석유가 포함된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가스 기준으로 보면 한 29년, 네. 그다음에 석유만 따로 보더라도 4년 정도의 수입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영일만에 석유가 있다. 이건 사실 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네. 갑자기 이게 실제로 진짜 있다. 네. 뭐가 달라진 겁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주로 이제 대륙붕 중심으로 저희가 탐사를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부터 심해 광거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2013년 이후에 주로 이제 심해 광거에서 많이 발견이 돼서 네. 최근에 이제 심해 광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20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축적돼 있는 자료를 이번 계기에 이제 종합 검토를 한 것이고요. 네. 저희가 2023년 2월에 공식적으로 액트지오사라는 전문적인 지질 전문 네. 해외 기업에 분석을 의뢰를 했고 네. 그 분석 결과를 저희가 그 2023년 말에 네. 1차 보고를 받았고 이것을 다시 또 재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5개월 이상 넘는 기간 동안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시 또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액트지오사에서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다음에 그걸 다시 검증해 보니 역시나 상당히 높다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이게 한 개 뚫는데 1,000억 원이 든다는데 네. 계속 뚫으면 계속 비용 나오다가 나중에 네. 실패하면 다 날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네. 실패하면은 난리지만 네. 그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심해 광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광구도 있고요. 네. 저는 그 5번 이전에 이미 성공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설령 실패하더라도 추가적인 저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얻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보면 그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냥 짧게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복잡합니까? 이게 예. 실제적으로 지질 구조가 이 석유와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인지 또 그것을 잘 보관할 수 있는지 있군요. 또 그걸 잘 밀폐가 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네. 그런 종합적인 분석 결과가 한 20%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게 일반적인 성공 확률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지질 구조도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뭐 그러면 네. 언뜻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뭐 석유, 가스 값이 크게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가 전량 저희가 이제 네. 썼지만 요건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네. 국내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일부 해외 판매할 수도 있고요. 이런 많은 부분은 결국 이제 국내 재정 수입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네. 많은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그게 실제 우리 가스공사나 석유공사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네. 국내 그 여러 가지 석유와 관련된 가격이 낮춰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대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남우 2차 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정부가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맺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전체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물론 이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됩니다. 국무회의에서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한 뒤 북한에 통보하면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무엇보다 즉시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집니다. 9.19 합의에 따라 금지됐던 휴전선 5km 내 포병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등을 즉각 재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우리 정부는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일부 9.19 조항을 효력 정지해 대북 정찰에 나선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우리는 그 즉시 어떤 조치든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전히 없앤 것이라며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바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군은 스위치만 켜면 곧바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단 2시간이면 설치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송진섭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3단계 중 1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상호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 확성기 재개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해 놓는 겁니다. 앞으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확성기 설치부터 방송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억대 역할도 되죠. 북한이 만약에 오물풍선과 같은 이런 만행을 다시 일으킨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현재 확성기는 철거돼 인근 부대와 창고에 보관돼 있는데 군은 방송 재개 결정 시 즉각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군이 확보 중인 신형 확성기는 차량형 이동식은 16대, 고정형 24대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동식이면 2-3시간이면 고정식은 늦어도 사흘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은 인천 교동도와 경기 연천 등 과거 확성기를 운용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이어서 추가 방호벽 설치 등 별도 준비가 필요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동식은 10km, 고정식은 15km까지 북한을 향해 각종 음향을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김정은 정권 비난부터 남한의 생활상을 들려줄 수 있어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확연히 넘도록 북한 후보로
해외 성장은커녕 외국 성장조차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경우 지난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 때 이후 8년 만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빈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기자, 앞서 보도했지만 오늘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북한 반응도 나왔나요? 네, 북한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 나흘에 걸쳐 날려보냈던 대남 풍선 살포도 중단을 했고요. 어제까지 닷새째 이어지던 GPS 교란 공격도 모두 멈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루 만에 돌변을 한 건데 이 공격 중단 예상했던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인데요. 북한은 어젯밤 갑자기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지장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 더럽고 많은 국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는 건데요. 이렇게 중단 명분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대북전단을 또 날리면 100배로 다시 살포할 것이라며 우리 측에 공을 넘겼습니다. 네, 그래도 이 하루 만에 태세를 확 바꾼 건 의아한 부분인데요. 이 북한은 실제로 이 풍선 살포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못 하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살포를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건데요. 못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건 어제 우리가 꺼내든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 카드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오후 5시 반쯤에 대북 확성기 재개 문제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확성기 재개 카드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북한은 밤 10시쯤 중단을 발표합니다. 5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꼬리를 내린 모양입니다. 네. 또 북한 입장에서도 풍선 준비나 쓰레기를 모으는 것도 사실 힘에 부치는 겁니다. 제가 군에 취재를 한번 해보니까요. 1차와 달리 2차 살포 땐 거름의 양이나 쓰레기의 종류도 확연하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어젯밤 밝힌 대로 쓰레기 15톤, 풍선은 3,500개나 사용한 만큼 북한이 당장은 쉽게 살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당장 쉽게 살포하지 못한다. 그럼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미 남남 갈등 유발이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대남 풍선을 주요 계기로 해서 9.19 군사합의 전체가 효력 정지에 처할 상황에 놓이자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100일 하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에 네, 민주당 국방위 간사로 내정된 김병주 의원도 오물풍선을 핑계 삼아 한반도를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풍선을 날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요. 이르면 모레부터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즉시 대북전단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단 20만 장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와 가수 임영웅 씨의 노래 등이 담긴 USB 5,000개도 날리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럴 경우 북한이 대남 풍선을 다시 날려보낼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요. 우리 정부로서도 앞으로 대응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속보입니다. 저희 채널A가 당시 대통령 전용기의 탑승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직원이 23명으로 64%에 달했고 정작 이 예산을 낸 문체부는 장관과 비서 2명뿐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문체부 껍데기를 빌려 급조한 호화 출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명단입니다. 총 36명이 전용기를 이용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만 23명이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단장인 도종환 당시 장관과 장관 비서진 1명 등 2명만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체부 소속 정부대표단 7명 중 나머지 5명은 민항기를 탄 겁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문체부 장관을 거의 바지 사장격으로 단장으로 앉힌 다음에 특별수행원으로 가는 이상한 모습을 띄었거든요. 문체부 측에서는 문체부 직원은 사전 준비차 따로 갔다고 설명했지만 여권에서는 2억 원 넘는 문체부 예산으로 띄운 전용기에 청와대 직원들만 대거 탑승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체부는
이름만 불러준 껍데기였고 실질은 김정숙 여사의 관광, 외유 아니었나 하는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고자 하는 여행이었음을. 당시 김정숙 여사 일행을 태운 전용기에는 2억 3천만 원의 문체부 예산이 들어갔고 기내식비만 6,292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여당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한 달 전 이미 도종환 장관의 전용 출장이 확정돼 있었다며 관련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여당에선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오늘 발의했는데 지도부는 그 특검에 신중한 반응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갑작스러운 동행으로 인도 방문 계획이 갑자기 수정됐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체부는 2018년 10월 5일 도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을 외교부에 통보했는데 이는 인도 총리가 김 여사에게 초청장을 보내기 21일 전 확정된 계획입니다. 또 당시 도 장관은 민간 항공기편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전용기 이용이나 타지마할 방문 일정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여권은 막판에 급하게 김 여사 동행이 확정되면서 전용기나 타지마할 방문이 급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관계자는 앞서 인도 측이 고위사절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김정숙 여사가 가게 된 것이라며 급조된 게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 의혹을 포함한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신중한 반응입니다. 모든 걸 특검으로 가면 검찰 필요 없지요. 국민의힘 비대위는 특검 대신 김 여사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방안을 오늘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민주당도 특검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에 이어 오늘은 검찰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잡으려고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겁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대북 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했다는 게 수사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쌍방울 그룹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방탄법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특검 이렇게 몰고 가는 건 비약 정도가 아니라 저는 좀 상상이 좀 안 되는 접근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발의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 계급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에는 친문계가 나섰습니다. 친문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검찰을 향한 이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종의 재판부 압박이라면서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한다는 말까지 내놨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수사팀의 특검법을 내놓은 오늘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총장은 특히 이번 특검법 발의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술자리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회유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부지사를 지내고 킨텍스 사장을 지낸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어느 검사가 회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새 수사팀에서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1심 결론은 오는 7일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요? 무슨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사무실 시위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오늘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국회 본청 사무실이 아니라 로텐더홀에서 열었습니다. 멀쩡한 사무실을 놔두고 왜 로텐더홀에서 했을까요? 국회에서 배정한 사무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정당 사무실 배치도를 보면 조국 혁신당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사이 223호와 224호, 지금은 민주당이 쓰고 있는 219호를 배정받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공간 사이에 거리가 좀 있죠. 조국 혁신당은 12석의 원내 3당인데 사무실이 너무 좁고 공간도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관을 분리시켜 놓고 이렇게 한 예가 없는데 의석수에 비례하는 평수가 필요하고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다. 마치 김밥 도시락을 시켰더니 김밥의 양 끄트머리만 모아가지고 도시락도 채우지 않은 채 배달된 것과 마찬가지다. 조국 혁신당이 사무실 입주를 거부해서 회의실은 보시다시피 휑하게 비어 있고요. 219호는 오늘 오전까지 민주당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 말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죠. 국회 사무처는 뭐라고 해요? 직접 한번 물어봤더니 규정대로 배정한 거라고 합니다. 국회 규정을 보면 소속 의원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면 기본 사무실 넓이가 99제곱미터, 3명 이상 10명 미만이면 66제곱미터입니다. 이 기준대로 배치하고 공간이 남으면 의석 비율대로 나눕니다. 사무처 관계자는 채널A에 개혁신당, 진보당도 사무실을 줘야 해서 더 넓게 주진 못했고 기본 면적 이상 주려니 공간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12석이고 개혁신당은 3석인데 이게 4배로 사무실이 커지는 건 아니군요. 네. 자, 근데 아까 조국 대표는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 이러던데 맞아요?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국회 사무처 설명은 20대 국회 개원 당시 국민의당이 21대 때는 민주당이 떨어진 공간의 사무실을 배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공간 재배치를 요구하는 공문도 접수했는데요. 국회 사무처는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뭘 보복을 해요? 네. 무슨 얘기예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요즘 이슈잖아요. 네. 이에 대한 대응으로 K-팝으로 보복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화 속 한 장면부터 일단 보시면 이해가 다소 쉬우실 겁니다. 네, 볼까요? Good evening, London. Allow me first to apologize for this emergency channel. I do, like many of you, appreciate them, whereby those important events of the past, usually associated with someone's death or the end of some awful blood, we could mark this November the 5th. 네, 뭐 북한 TV를 해킹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해킹 공격을 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킹에 해킹으로 맞대응을 하려고 해도 북한은 인터넷망이 사실 없다시피 하니까 다른 방법을 쓰자. 아예 조선중앙TV를 해킹해서 K-팝 영상을 틀어버리자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가 해킹하기에 그런 인터넷망이 없으니까 조선중앙텔레비전에 김정은이 어디 현지 지도를 가갖고 엄숙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화면이 흘러나오는데 거기다가 K-팝을 틀어버린다. 북한 젊은 세대에게 K-팝의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죠. 탈북민 단체가 가수 이명웅 씨 노래가 담긴 USB 수천 개를 보내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조 전 의원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고도의 군사 장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EC-130 코맨드 솔로라는 공중통신 전파 방해 항공기인데요. 공중에서 방송 전파를 차단하고 원하는 방송을 강제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 비행기는 한반도에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활용 가능한 장비라고 합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웃음을 왜 못 참았을까요? 네, 서울시와 서울시 소속 한 서울시 의원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하다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정관 보건수술 지원 정책,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렵고, 조이고 댄스 캠페인 하자는
이게 능멸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죠? 쪼이고 댄스라고. 네, 최근 서울시에서 정관 보건 수술을 지원하겠다고도 했고 한 서울시 의원은 괄약근에 힘을 주는 케겔 운동으로 저출산을 극복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저이고! 둘, 셋, 저이고! 네, 오세훈 시장은 뭐 반박했다면서요? 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저출산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4조 원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정관 보건 지원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나 국책 연구기관이 내놓은 대책이 여론의 문매를 맞는 일이 있었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비아냥과 조롱 대신 건설적인 정책 대결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임시 긴급회의를 열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혼 항소심 판결 나흘 만에 첫 공식 입장입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의가 주최한 22대 국회의원 환영 행사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숙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을 대표하는 나라를 오늘 오전에는 임시 긴급회의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혼 항소심 판결 이후 나흘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최 회장의 소송이 개인의 일이 아닌 그룹 차원의 문제로 커졌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최 회장은 사과와 함께 SK 성장사를 부정한 판결에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이어 그룹 경영에도 한층 매진하겠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대한상의 행사를 예정대로 참석한 데 이어 25일을 전후로 열리는 확대 경영회의에서 향후 과제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SK 주가는 오늘도 2.6% 상승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정신없이 달리는 이 차량, 뺑소니 사고를 낸 뒤 5km 넘게 달아났는데 마약에 취한 광란의 질주였습니다. 또 다른 마약 사범은 자신의 차에 스스로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인도 옆에 걸쳐 세워진 차량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쉼없이 피어오르고 바로 옆 건물까지 집어삼킬 듯한 모습입니다. 제 차하고 그 차량하고는 불과 2m 간격이기 때문에 제 차로 바로 옮겨 붙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높았죠. 제 차로 옮겨 붙었으면 아마 대형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운전자가 라이터로 차에 불을 붙이고 있다며 영상통화를 하던 지인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성북구 주택가 도로로 소방이 출동했고 20분 만에 차량 절반을 태우고 불은 꺼졌습니다. 불길이 전봇대 높이까지 치솟으면서 표지판이 녹아내렸고 길가의 화분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1일 밤에는 경부고속도로 양지RC부터 과천 방면으로 5km 넘게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인데 속도를 줄인 앞차 도움으로 겨우 멈춰 세운 뒤 여성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이상은 없었지만 운전자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에 마약 검사를 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차에선 케타민과 빨대까지 발견돼 경찰은 운전자를 어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주유소에서 팔았던 이 기름 색깔만 바꾼 가짜 경유였습니다. 조폭들이 가짜 주유소 25곳에서 판 이 가짜 경유 58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붉은 색깔의 해상유가 쏟아지나 싶더니 점점 연한 노란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빼면 그게 맑아질 것 같아. 값싼 해상유에 화학 약품을 넣어 노란색의 비싼 경유처럼 둔갑시키는 과정입니다. 전국 주유소 25곳에서 이렇게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직폭력배 4명을 두 축으로
회사까지 차린 뒤 불법으로 면세 해상류를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화학약품을 섞어 색깔을 바꾼 뒤 바지 사장을 앞세운 주유소에서 경유라고 속여 팔았습니다. 구입한 해상류를 탱크로리에 일단 이적한 이후에 화학약품을 섞는 방법으로 제조를 하였고 이후에 25개 직영 주유소로 이송한. 이들이 1년간 판 가짜 경유는 모두 4,200만 리터, 시가 580억 원어치에 달하는데 리터당 500원씩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가짜 경유에선 일반 경유보다 32배 많은 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자동차 엔진 기통 고장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적 문제로는 미세먼지를 이루는 주요 성분이 황산화물이 증가되어 경찰은 일당 38명을 검거하고 폭력 조직원 40대 A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이 황당한 만취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과 담벼락 사정없이 들이받으며 달아나는가 하면 인도 위에 있는 전력 설비를 덮치기도 합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주택가, 오른쪽에서 차량 한 대가 달려오더니 주차돼 있던 흰색 차량을 세게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을 2번 쿵쿵 박더니 그대로 후진에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어딘가 또 부딪힌 듯 전조등이 크게 출렁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말도 못했지. 폭탄 터져지는 것 같으지. 빵 했지. 그냥 자다가 내가 그냥 정신없지. 이번 사고로 주택가 문과 담벼락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차된 차량 3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 부딪힌 흰색 차량은 뒷문이 처참하게 찌그러진 채 담벼락에 꽂혔고 후진하며 들이받은 SUV는 앞바퀴 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제일 뒤에 있던 화물차는 아예 담벼락 아래로 밀려 떨어졌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여성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60대 여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28일 밤 인도 위 검은 구조물을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에 차는 반쯤 들렸다 다시 내려앉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들이받은 건 전력 지상절비인데 다행히 정전 등 2차 피해는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경찰은 가수 김호중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 넘길 당시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라고 했는데 서울경찰청장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일단 0.08% 미만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0.08%를 웃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수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을 위해 여러 위드마크 수치 중 가장 낮은 걸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3시간여 전 소주 3병 이상을 마셨다고 보지만 김 씨 측은 10잔 이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1차 스크린 골프장에서부터 3차 유흥주점까지 동행한 가수 길 씨에 대한 경찰 설명도 있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단순히 동석해 음주했을 뿐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도운 정황은 없다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이달 중 김호중 씨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음식점 밖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야외 장사를 야장이라고 하죠. 날이 더워지면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야장이 많은데 무조건 처벌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요즘 도심 곳곳에는 이렇게 밖에 테이블을 놔두고 영업하는 음식점들, 이른바 야장이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불법인데 시대가 달라진 만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저녁 8시.
상점 앞 인도, 주차장까지 하나둘 테이블이 펼쳐집니다. 테이블이 차려지자 대기하던 손님들이 우르르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 그 야장 있는 거리가 많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바람 맞으면서 술도 먹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최근 SNS 등을 통해 야장 문화가 젊은 층 사이에서도 알려지면서 도심 곳곳에는 야장거리, 야장촌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이 지상의 음식점 앞은 물론이고 이 지하 1층에까지 수십 개의 야장 테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아이들 섭섭해지고 음식이 많이 옵니다.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면 일단 유입량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런 야장 영업,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불법입니다. 5개 영업된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빠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7개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번호 등 화기 사용도 금지돼 있습니다. 위반된 영업정지 최장 15일에 처해집니다. 단속 때마다 알았느니 몰랐느니 실랑이가 일쑤입니다. 아까 여기 섭취하셨던 건 맞죠? 그래서 그러죠. 야장 안 피우면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한 줄은 괜찮잖아. 예전에는 안 했는데 왜 지금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그런 어려움이고. 뉴욕, 파리 등 해외에서는 소음 자제, 보행폭 확보 등을 조건으로 5개 영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옥 내에서와 동등 수준의 그런 위생 상태, 안전성 확보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겠죠. 문제가 안 생겨야 되니까요. 현장 카메라 김승입니다. 중국에선 에어컨 사기 범죄로 시끄럽습니다. 이 중고 에어컨을 새 제품처럼 보이게 하려고 발암 물질이 든 표백제를 뿌린 뒤 뻔뻔하게 판매했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난징시 거리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에어컨을 향해 연신 액체를 뿌려댑니다. 낡아서 겉이 누렇게 변한 중고 에어컨에 표백제를 뿌리는 겁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한 대형 가전제품 도매업체가 이런 방식을 통해 중고 에어컨을 버젓이 새 에어컨으로 둔갑시켜 팔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市场上这种漂过的翻新空调实际上都已经被使用过10年以上，有的甚至是使用了接近20年的老机器。 수량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이미 많이 판매됐는데 특히 이 업체가 쓴 표백제에 발암물질인 이산화 티타늄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如果我们长期在这种环境下闻这些味道的话，可能对我们的呼吸道会产生的这个 伤害会非常严重。 이 업체는 표백 꼼수뿐만 아니라 제조 일자와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도 바꿨습니다. 이른바 라벨 가리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눈을 속인 겁니다. 今年的太假了，就搞个2、3年的差不多。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은 여름에 숨 쉬는 것도 불안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我感觉对家人包括孩子身体健康都很有影响。也不知道他卖了多少台了这种空调。 중국 현지에선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좀 더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 한복판에서 3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불법 증축이 붕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버스 뒤로 건너편 도로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하고 흙먼지 바람이 주변을 집어삼킵니다. 버스가 지나간 자리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건물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오전 8시 40분쯤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 있는 3층짜리 아파트가 붕괴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대원들이 즉각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8명의 부상자를 구조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1988년에 지어진 3층 아파트입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건물 맨 위 2개 층은 주거용으로 나머지 층은 상업용으로 이용됐습니다. 폭발이나 지진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지 매체들은 불법 증축을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환경도시계획부 장관도 SNS를 통해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탄불시 당국은 시 내에 있는 20만 채의 다른 건물들도 안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연입니다. 중국의 아파트에서 3살 아이가 추락할 위기에 놓이자 주변에 있던 이웃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빠르게 천을 펼쳐 아이를 구하는데요. 이 소식은 김세인 기자가 전합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으며 소리치는 한 여성.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이내 흰색 천을 들고 나타납니다. 빠른 속도로 천을 펼치는 주민들. 얼마 되지 않아 천 위로 어린아이가 툭 떨어집니다. 옆에 있던 남성은 그제서야 안심한 듯 떨어진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지난달 22일 중국 광둥성 양춘시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떨어진 3살짜리 여자아이를 주민 6명이 합심해 구했습니다. 迅速赶来，其中一名邻居找到了一块篷布，大家一起迅速展开。 아이의 엄마가 수업을 마친 큰딸을 데리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홀로 있던 아이가 베란다에서 추락한 겁니다. 我回来的时候，他们已经把我女儿抱回他们的家里面了。我回来的时候，真的是当场都不知道怎么形容当时的心情，真的是很害怕。 이웃들에게 구조된 아이는 다친 곳 없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멕시코에서 20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 대선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선거날까지도 총격이 이어졌는데요. 배정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일 멕시코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여당 소속 후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당선됐습니다. 200년 멕시코 정치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셰인바움은 2위 후보를 2배가 넘는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Claudia Sheinbaum Pardo, conformada por Morena, obtuvo una votación que se ubica entre el 58.3 y el 60.7%.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유독 강해서 남성 우월주의 국가로 알려진 멕시코의 유리천장이 깨진 겁니다. 앞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변 나라들이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것과 달리 멕시코는 지난 200년간 남성 대통령만 있었던 만큼 의미가 남다릅니다. Porque por primera vez en 200 años de la República me convertiré en la primera mujer presidenta de México. 당장 현지 매체들은 멕시코가 미국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을 선출했다며 이번 대선이 역사적인 선거로 남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지에선 범죄에 맞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셰인바움의 공약이 먹혀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Vamos a construir un futuro de paz y prosperidad. Tenemos resultados y los vamos a llevar a todo el país. 특히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갱단의 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아 멕시코인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번 선거 기간 최소 38명의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갱단 등의 테러로 숨졌고 심지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요즘 미국은 좀도둑이 기승입니다. 이 올 한 해 피해액만 180조 원이 넘을 걸로 예상되면서 이 절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킥보드를 타고 매장에 들어와 뒤엉켜놓는 아이들. 소란스러워진 틈을 타 물건을 빼돌리더니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중심부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마트에서 10대 청소년 20명이 때를 지어 물건을 훔친 겁니다. 절도가 발생한 이곳은 의약품 외에도 식료품과 생활용품까지 판매하는 대형 매장입니다. 당시 매장 안에는 경비원까지 배치됐지만 절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Oh, this is every day. But it's like any retail, you know. 인근의 또 다른 매장을 방문하니 그 직전 도둑줄이 휩쓸고 간 흔적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포장을 뜯은 뒤 내용물만 쏙 빼간 겁니다. Some other stores that have closed because of theft in certain areas of the city.
Yeah, so it's concerning. 지난해 워싱턴 DC에서만 13,000건 넘는 절도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1년 만에 23% 증가한 건데 올해는 미국 전체 절도 피해액이 180조 원을 넘을 거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 이후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이들이 범죄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일이 검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상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매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의 크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이 매장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35cm가 넘는 경우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으로 인증을 해야만 열리는 게이트도 설치됐습니다. 치약부터 와인까지 모든 상품을 자물쇠로 잠가놓는 매장까지 등장했습니다. 택배 절도에 주 타깃이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은 아예 경찰서 바로 앞에 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I think something has to be done to address this issue, and so I understand it. It's a little bit inconvenient. 현지에선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고물가 속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영화를 볼 수 있고 캔맥주를 살 수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2호선 지하철역 안에 위치한 빵집입니다. 130여 종이 넘는데 빵 한 개 가격은 모두 1,000원입니다. 이 빵집에서 판매하는 호떡 제품입니다. 같은 제품을 편의점에서는 1,500원에 판매하는데 이곳에선 1,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카스테라랑 여기 메론빵이랑 지금 9개 정도 샀어요. 요즘에 1,000원짜리가 없어서 아들도 너무 싸다고.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식비나 간식비 아끼는 게 좀 중요한데 딱 1,000원에 살 수 있다는 게 좀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비결은 박리담에 유통 단계를 줄여 원가 800원 빵을 최소 마진으로 많이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한 편의점에선 6월 한 달 동안 수입 맥주 4캔을 4,000원에 판매합니다. 한 캔당 1,000원으로 메가 함량이 10% 미만인 발포주라 원가가 저렴한데 판매사와 공급사도 마진율을 낮췄습니다. 한 캔에 1,000원 정도면 해외 맥주는 국내 맥주 떠나서 엄청 합리적이고 900원대 보험도 있습니다. 레저 활동을 즐기는 동안 일회성으로 보장되는데 운동 종류에 따라 800원에서 1,200원대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0원에 관람이 가능한 약 13분 단편 영화까지 나오는 등 고물가 시대 1,000원으로 소비 심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넉 달이 다 돼갑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행정 조치를 전면 철회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전공의 집단 이탈에 맞서 발령했던 사직서 수리금지 조치의 철회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사직서 수리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결정할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비공개 면담에서 서울 5개 상급 병원장이 요구한 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공의들은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없고 병원들은 새 전공의를 채용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면 병원장이 개별 면담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직할 경우엔 추가 모집을 통해 병원 정상화도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발령했던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 철회 등 행정처분 백지화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공의 단체가 밝힌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을 빼고 모두 추진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다만 이탈 전공의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차별화하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배드민턴 안세영, 수영의 황선우가 만점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상대가 빈틈을 보이자 지체 없이 스매시를 내리꽂는 세계 1위 안세영. 자세가 무너져도 악착같이 일어나 좌우를 찌르는 공격을 모두 받아내자 결국 상대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싱가포르 오픈 결승에서 난적 천이페이를 만난 안세영. 3세트 9대6 상황에서 연속 4득점을 기록하는 등 뒷심을 발휘하며 올 시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제대회 우승은 3월 프랑스 오픈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무릎을 다친 가운데 부상 투혼을 펼치며 금메달을 딴 안세영. 하지만 아시안게임 이후 부상 여파로 대회 도중 기권하거나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결승까지 완주하면서 라이벌까지 꺾어 파리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이게 부상으로 인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제가 노력한 만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기쁜 것 같아요. 수영 스타 황선우도 올림픽 모의고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자유형 100m에서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한 데 이어 오늘 200m에서도 정상에 올라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 실전 점검을 마친 황선우는 올림픽을 앞두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오늘 중부는 종일 맑았지만 충청 이남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소나기는 밤까지 남부지방에 많게는 30mm 더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맑아지겠고 더 더워집니다. 서울 기준 내일 29도, 모레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매우 높음까지 오릅니다. 밖에 오래 있을 경우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이어서 낮 동안은 실내에 머무는 게 좋습니다. 아침까지 호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영남 해안에는 초속 15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28도, 전주 29도 등 대부분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24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더위 속에 소나기와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의 1호 국정 브리핑은 대형 유전 얘기였습니다. 워낙 큰 비용이 들어가니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필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갑작스러운 발표여서 깜짝 쇼는 아닌지 의심의 눈길도 있는데요. 일단 시작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탐사 과정 철저히 따져보고 빈틈없이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예산 낭비 없도록 세밀하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